내가 누군 줄 알아? 연대장이야. 대령 계급장이 뭔지는 알아? 이 개념 없는 아줌마야. 수천 명을 지휘하는 힘을 과시하며 평범한 여성을 짓밟은 만취한 대령. 하지만 다음 날 취임식장, 그는 단상 위에 선 새로운 사단장의 얼굴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에 빠집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의 한 소갈비 전문점은 금요일 저녁이면 언제나 붐볐다.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다.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직원들이 분주하게 홀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고기를 구워주었다. 테이블마다 앉은 손님들은 대부분 근처 부대 소속 군인들과 그 가족들이었다. 평일 훈련에 지친 몸을 달래려는 듯 소주잔을 기울이는 이들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다. 창가 쪽 테이블에는 검은 가죽 재킷을 입은 30대 후반의 여성과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녀가 마주 앉아 있었다. 여성의 이름은 한나영이었다. 그녀는 내일 제8기동사단 사단장 취임식을 앞두고 딸 서아와 함께 외식을 나온 참이었다. 서아는 엄마가 좋아하는 소갈비를 주문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엄마, 내일 떨리지 않아요? 사단장이라니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한나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떨리긴 하지. 하지만 내가 응원해주니까 힘이 나는구나. 당연히 응원하죠. 우리 엄마 최고예요. 모녀의 평화로운 대화는 갑자기 들려온 고성에 의해 중단되었다. 식당 중앙 쪽 테이블에서 군복 차림의 중년 남성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육군 제5보병사단 소속 강철식 대령이었다. 그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고 있었다. 야, 이년아. 내가 뭐라고 했어? 소주 한 병 더 가져오라고 했잖아. 20살 남짓해 보이는 아르바이트생이 겁에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죄송합니다만 손님께서 이미 소주 3병을 드셨고 지금 많이 취하신 것 같아서요. 강철식의 눈빛이 험악하게 변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아르바이트생 앞으로 다가갔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이 상황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고 누군가는 불안한 표정으로 식당 문을 바라보았다. 뭐? 감히 내가 나한테 훈수를 둬? 내가 뭔데? 강철식은 호주머니에서 군 신분증을 꺼내 아르바이트생의 얼굴 앞에 들이밀었다. 신분증에는 대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는 신분증을 흔들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연대장이야, 연대장. 너 같은 애송이 몇천 명을 내 손가락 하나로 움직일 수 있다고. 아르바이트생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철식은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흥분한 듯 테이블 위에 빈 소주병을 집어들었다. 그는 병을 높이 치켜들며 아르바이트생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잘못 생각했다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거지. 알면서도 대들었으니까 말이야. 병이 내려오려는 순간이었다. 강철식의 손목이 갑자기 공중에 멈춰섰다. 누군가가 그의 팔을 잡고 있었다. 한나영이었다. 그녀는 창가 테이블에서 일어나 조용히 다가와 강철식의 손목을 제압한 것이었다. 한나영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만하시죠. 한나영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확했다. 강철식은 자신의 팔을 잡은 사람을 보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가죽 재킷에 청바지를 입은 평범한 차림의 여성이 자신을 제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우스웠던 것이다. 뭐야, 이 아줌마는?
네 남편이 군인이야 뭐야? 아니면 여기 단골이라서 나대는 거야? 한나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강철식의 손목을 놓아주며 한 걸음 물러섰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강철식의 군복에 새겨진 명찰과 부대 마크를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었다. 소속을 확인한 한나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강철식은 한나영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오해했다. 그는 여전히 비틀거리면서도 한나영의 어깨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아줌마, 집에 가서 애들이나 돌보고 밥이나 해. 여기는 네가 나설 곳이 아니야. 한나영은 가볍게 몸을 틀어 그의 손을 피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려했고 정확했다.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답게 수년간 쌓아온 전투 본능이 자연스럽게 발휘된 것이었다. 강철식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다. 주변 손님들이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한 듯 했고 누군가는 휴대전화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다. 한나영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본 뒤 강철식을 향해 마지막으로 말했다. 강철식 대령님, 오늘 이 자리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강철식의 얼굴에 잠시 당황한 기색이 스쳤다. 자신의 신원을 정확히 파악한 여성의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것이다. 하지만 술 기운이 가시지 않은 그는 곧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으며 반박했다. 뭐? 기억하겠다고?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누군데 겁을 내겠어? 한나영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테이블로 돌아갔다. 딸 서아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아. 우리 계산하고 나가자. 한나영은 계산을 마치고 서아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여전히 침착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 취임식 이후의 계획이 정리되고 있었다. 부대원을 보호하지 못하고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지휘관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었다. 차에 오른 한나영은 시동을 걸기 전 잠시 식당 쪽을 돌아보았다. 안에서는 여전히 강철식의 고성이 들려왔고 다른 손님들이 황급히 자리를 뜨는 모습이 보였다. 한나영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은 내일 자신이 무슨 일을 겪게 될지 상상도 못하고 있겠지. 서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저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나영은 딸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답했다.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사람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돼. 그게 우리 군대의 원칙이야. 엄마가 처벌하시는 거예요?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돼. 저 사람은 이미 스스로 무덤을 판 거야. 내일이면 모든 게 분명해질 거란다. 차는 조용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뒤편의 소갈비 전문점에서는 경찰이 도착해 강철식을 진정시키려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만취한 강철식은 경찰에게조차 자신의 계급을 내세우며 저항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은 이미 인터넷 커뮤니티에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한나영은 집으로 가는 길 내내 말없이 운전에 집중했다. 서아는 엄마의 옆 얼굴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취임식을 떠올렸다. 사단장이라는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될 엄마가 어떤 모습으로 부대원들 앞에 설지 궁금했다. 그리고 오늘 식당에서 마주친 저 오만한 대령은 엄마와 다시 마주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도 궁금했다. 집에 도착한 한나영은 샤워를 마친 뒤 서재로 들어갔다. 책상 위에는 내일 취임식에서 낭독할 원고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원고를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부대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오늘 식당에서 목격한 일은 그녀의 계획을 바꾸어 놓았다. 한나영은 원고를 접어 서랍에 넣고 새로운 종이를 꺼냈다. 그리고 펜을 들어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다.
내일 연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은 그녀가 어떤 지휘관인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었다. 밤은 깊어갔고 한나영의 서재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토요일 오전 9시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제8기동사단 오뚜기 부대 연병장은 이른 시간부터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신임 사단장 취임식을 앞두고 수천 명의 장병들이 정렬해 있었다. 각 대대별로 도열한 병사들의 군복은 햇빛에 반짝였고 그들의 표정은 경직되어 있었다. 오늘 부임하는 사단장이 육군 역사상 최연소 소장 진급자이자 여성이라는 사실에 모두가 호기심과 기대를 품고 있었다. 연병장 한쪽에 마련된 내빈석에는 국방부 관계자들과 예하부대 지휘관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는 연대장인 강철식 대령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어젯밤 식당에서 벌인 소동 때문에 숙취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상급 부대 지휘관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철식은 선글라스를 낀 채 내빈석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단상 뒤편에서는 의장대가 최종 점검을 마치고 있었다. 곧 신임 사단장이 입장할 예정이었다. 사단 참모장인 김상훈 준장이 마이크 앞에 섰다. 그는 간단한 개회사를 마치고 신임 사단장의 양력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부임하시는 한나영 소장님은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후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10여 년간 복무하시며 대테러 작전과 해외 파병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 파병 당시 인질 구출 작전을 지휘하여 국가로부터 화랑무 공훈장을 수여받으셨고 여성 최초로 특수전 사령부 작전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작년 소장으로 진급하시어 오늘 제8기동사단 사단장으로 부임하십니다. 참모장의 소개가 끝나자 군악대가 행진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단상 뒤편에서 한 명의 인물이 걸어 나왔다. 한나영이었다. 그녀는 정복을 단정하게 갖춰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소장 계급장이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검은색 정모를 쓴 그녀의 얼굴은 단호했고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강철식은 단상 위로 올라가는 인물을 보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그 얼굴은 분명 어제 저녁 식당에서 자신을 제지했던 여자였다. 그가 아줌마라고 부르며 무시했던 그 여자가 지금 사단장 정복을 입고 단상에 서 있었다. 강철식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고 손바닥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다. 한나영은 단상 중앙에 섰다. 그녀는 연병장에 도열한 수천 명의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젊은 병사들의 눈빛에서 그녀는 기대와 긴장을 동시에 읽어냈다. 그리고 시선을 내빈석으로 돌렸다. 강철식과 눈이 마주쳤다. 강철식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한나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한나영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가 연병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제8기동사단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사단장으로 서게 된 한나영 소장입니다. 연병장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한나영은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내빈석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저는 원래 오늘 여러분께 희망과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 제가 목격한 일은 그 계획을 바꾸게 만들었습니다. 내빈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참모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강철식은 더욱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한나영은 계속해서 말했다. 어제 저는 딸과 함께 포천의 한 식당에서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대령 계급장을 단 한 연대장이 만취한 상태로 민간인 종업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급장을 내세우며 위협했고 소주병을 들어 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연병장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천 명의 장병들이 숨소리조차 죽인 채 한나영의 말에 집중했다. 내빈석의 장성들과 영관급 장교들도 긴장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저는 그 자리에서 그를 제지했고 그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연대장인 강철식 대령이었습니다. 강철식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내빈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강철식을 찾기 시작했다. 강철식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한나영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을 계속했다. 강철식 대령, 일어서십시오. 명령조의 목소리였다. 강철식은 떨리는 다리로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수천 쌍의 눈이 그에게 쏠렸다. 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한나영을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눈빛을 직시할 수 없었다. 선글라스를 벗으십시오. 강철식은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한나영은 차갑게 말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육군은 국민을 보호하고 섬기는 조직입니다. 군복은 권력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입니다. 계급장은 위협의 도구가 아니라 희생의 증표입니다. 한나영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하지만 강철식 대령은 그 군복과 계급장을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휘하는 부하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일까요? 민간인에게조차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부하들에게는 과연 올바른 지휘관일 수 있을까요? 내빈석의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강철식을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다. 연병장의 도열한 병사들 사이에서도 웅성거림이 일었다. 한나영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저는 군복 입은 깡패를 우리 부대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철식 대령은 지금 이 자리에서 즉시 해임되며 헌병대에 인계됩니다. 그리고 제8기동사단 예하 모든 부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부패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어 있든 반드시 찾아내어 제거하겠습니다. 한나영이 손짓을 하자 단상 옆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원 4명이 내빈석으로 향했다. 그들은 강철식 앞에 섰다. 헌병대장이 강철식에게 말했다. 강철식 대령님,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식은 저항할 힘도 없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헌병대원들을 따라갔다. 내빈석을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계급장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던 그 남자는 이제 모든 이들의 경멸 속에서 끌려가고 있었다. 한나영은 강철식이 연병장을 떠나는 것을 지켜본 뒤 다시 장병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한 명의 부적격 지휘관을 처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끌 제8기동사단은 정의롭고 강한 부대가 될 것입니다. 부패는 뿌리 뽑히고 약자는 보호받을 것입니다. 연병장의 도열한 장병들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긴장감은 존경심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새로운 지휘관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한나영은 계속해서 말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군대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존중받는 조직을 만들겠습니다. 한나영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저는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배웠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폭력이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권위는 계급장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부대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참모장이 구령을 외쳤다. 경례. 수천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를 올렸다.
그들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나영은 담례했다. 그녀의 어깨 위 무궁화 두 송이는 아침 햇살을 받아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취임식이 끝나고 한나영은 사단장실로 향했다. 참모들이 그녀를 따라왔다. 참모장 김상훈 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오늘 취임사는 상당히 파격적이었습니다. 상부에서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한나영은 웃으며 답했다. 문제 삼는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부패를 방치하는 상부라면 그들도 함께 정리되어야 하니까요. 참모들은 그녀의 배짱에 감탄했다. 한나영은 사단장실 책상에 앉으며 말했다. 지금부터 예하 모든 연대와 대대를 대상으로 기강 점검을 실시합니다. 병역 내 폭력, 금품 수수, 부당한 대우 등 모든 비리를 조사하십시오. 제보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해자는 엄정히 처벌하겠습니다. 작전 참모인 박준혁 대령이 물었다. 사단장님, 조사 범위가 너무 넓으면 부대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한나영은 단호하게 답했다. 차질이 생기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썩은 뿌리 위에서는 건강한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고통스럽더라도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참모인 이재훈 중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님, 강철식 대령 건으로 항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한나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항의가 들어오면 증거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어제 식당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서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이미 영상이 퍼진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덮으려 해도 늦었습니다. 참모장이 감탄하며 말했다. 준비가 철저하셨습니다. 준비가 아니라 당연한 절차입니다. 범죄 현장을 목격했다면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기본이니까요. 한나영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집어들었다. 제8기동사단 예하 부대 현황 보고서였다. 그녀는 첫 장을 넘기며 말했다. 오늘부터 각 연대별로 순회 방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병사들과 직접 면담하고 부대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참모장님, 일정을 잡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나간 뒤 한나영은 혼자 사단장실에 남았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연병장을 바라보았다. 아직도 장병들이 무리지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취임식에서 벌어진 일이 화제였을 것이다. 한나영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딸 서아였다. 엄마, 취임식 잘 끝났어요? 응, 잘 끝났어. 인터넷에 엄마 영상 올라왔던데요. 대령을 바로 잡았다면서요? 한나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 이미 퍼졌구나. 엄마 완전 멋있어요. 댓글들도 다 응원하고 있어요. 역시 우리 엄마. 고마워, 서아야. 저녁에 집에서 보자. 전화를 끄는 한나영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오후 햇살이 연병장을 비추고 있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한나영은 알고 있었다. 이 평화는 겉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강철식 같은 인물이 연대장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조직의 깊은 병폐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한나영은 책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707 특수임무대대 시절부터 사용하던 것이었다. 그녀는 펜을 들어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다. 강철식 대령 배후 조직 조사 필요. 그녀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다. 한 명의 부패한 지휘관 뒤에는 반드시 더 큰 조직이 있다고. 그리고 그 조직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움직일 것이라고. 한나영은 수첩을 닫고 다시 서류를 펼쳤다.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같은 시각 헌병대 조사실에서 강철식은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헌병대 수사관이 녹음기를 켜놓고 질문을 하고 있었다. 강철식 대령님, 어제 포천시 소갈비 전문점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식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그의 입에서는 어떤 변명도 나오지 않았다. 모든 것이 CCTV에 찍혔고 수십 명의 목격자가 있었다. 무엇보다 한나영이라는 소장이 직접 목격한 사건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대령님, 진술을 거부하시면 조사가 길어집니다. 강철식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다. 제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셨습니다.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수사관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대령님, 이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연대 내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강철식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이제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나영이라는 소장은 절대 이 일을 덮지 않을 것이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것을 확인했다. 타협 없는 단호함. 강철식에 대한 조사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헌병대 수사관들이 그의 연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군납 비리의 실체가 드러났다. 부실한 식자재 납품, 허위 정비 계약, 유령 인력 운용 등 수십 건의 비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모든 비리의 중심에는 청룡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한나영은 사단장실에서 헌병대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청룡회는 표면적으로는 향후회를 가장한 친목단체였지만 실상은 군납 이권을 독점하는 범죄 조직이었다. 보고서 말미에는 청룡회의 수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임태수 예비역 중장. 10년 전 군수사령부 부사령관을 끝으로 전역한 인물이었다. 한나영은 참모장에게 물었다. 임태수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김상훈 준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전역 당시에도 비리 의혹이 있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넘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전역 후 사업을 한다는 소문은 있었는데 이런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군요. 강철식은 이 조직의 말단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건드린 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한나영은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다. 검찰과 국방부 감찰실에 자료를 넘기십시오. 이건 우리 선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하지만 한나영의 예상과 달리 사건은 조용히 진행되지 않았다. 청룡회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고급 오피스텔 최상층에서 임태수는 부하들과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다. 육중한 체구의 60대 남성인 임태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분노를 드러냈다. 한나영이라는 계집이 감히 우리 조직을 건드려? 강철식 그 멍청한 놈이 일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어. 옆에 서 있던 청룡회 실행부장 차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회장님, 이미 검찰과 국방부의 자료가 넘어갔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건 나도 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한나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녀만 없으면 수사는 흐지부지 될 수 있습니다. 임태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한나영은 현역 소장이었다.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더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었다. 사고로 위장해라. 깔끔하게 처리하고. 알겠습니다. 사흘 후 금요일 저녁 한나영은 서울에서 열린 국방부 회의를 마치고 파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탄 관용차는 자유로를 달리고 있었다. 운전병인 이병 김민수가 핸들을 잡고 있었고 한나영은 뒷좌석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차창을 두드렸고 시야가 점점 흐려졌다. 한나영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뒤편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대형 차량을 발견했다. 덤프트럭이었다. 그녀의 전투 본능이 경고음을 울렸다. 민수 이병 속도를 높여. 예. 사단장님. 지금 당장.
김민수는 당황했지만 즉시 가속 페달을 밟았다. 하지만 덤프트럭은 더 빠르게 추격해왔다. 한나영은 안전벨트를 확인하며 차분하게 말했다. 충격에 대비해. 저쪽이 우리를 들이받을 거야. 네. 그게 무슨. 그 순간 덤프트럭이 관용차 뒤편을 강타했다. 엄청난 충격에 차가 중심을 잃고 미끄러졌다. 김민수가 필사적으로 핸들을 돌렸지만 빗길의 차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다. 관용차는 갓길로 밀려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한나영은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운전석에 김민수를 확인했다. 에어백이 터져 있었고 이병은 정신을 잃은 상태였지만 호흡은 있었다. 한나영은 재빨리 차에서 내렸다. 덤프트럭에서 5명의 남자들이 내렸다. 모두 복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었다. 한나영은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계획된 공격이었다. 그녀는 재킷 안쪽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신고 버튼을 눌렀다. 복면을 쓴 남자들이 다가왔다. 선두에 선 남자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말했다. 조용히 당하면 덜 아플 텐데. 한나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재킷을 벗어 왼팔에 감았다.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배운 대로였다. 재킷은 임시 방패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낮은 자세를 취하며 상대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첫 번째 남자가 파이프를 내리쳤다. 한나영은 재킷으로 막아내며 몸을 돌려 남자의 옆구리에 발차기를 날렸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두 번째 남자가 강목을 들고 달려들었다. 한나영은 낮게 몸을 숙여 피한 뒤 남자의 무릎을 가격했다. 무릎이 꺾이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바닥에 쓰러졌다. 하지만 한나영도 무사하지 않았다. 세 번째 남자가 휘두른 쇠파이프가 그녀의 어깨를 강타했다.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지만 한나영은 비명을 삼켰다. 그녀는 통증을 무시하고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파이프가 바닥에 떨어졌고 한나영은 그것을 주워들었다. 물러서라. 경찰이 곧 온다. 하지만 남자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남자가 동시에 달려들었다. 한나영은 파이프로 한 남자의 다리를 가격하고 발로 다른 남자의 복부를 찼다. 빗속에서 펼쳐지는 전투는 치열했다. 한나영의 얼굴과 몸에서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5명 모두 바닥에 쓰러졌다. 한나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어깨와 옆구리의 통증이 견딜 수 없을 정도였다.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순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관들이 달려왔다. 괜찮으십니까?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한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운전석을 가리켰다. 저기 우리 운전병이 있습니다. 먼저 확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나영은 경찰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고 습격자들을 체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참모장님, 저입니다. 방금 습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사단장님, 괜찮으십니까? 다쳤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청룡회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한나영은 습격자들의 신문 결과를 보고받았다. 그들은 모두 청룡회 소속이었고 임태수의 직접 지시를 받았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한나영이 병원을 나서려는 순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참모장이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다. 사단장님, 큰일 났습니다. 서와 양이 등교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한나영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학교 앞에서 검은색 승합차가 서와 양을 강제로 태워갔다고 목격자가 신고했습니다.
지금 경찰이 CCTV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나영은 휴대전화를 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분노와 공포가 동시에 밀려왔다. 그녀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즉시 비상 소집하십시오. 그리고 707 특임대 동기들에게 연락하세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한나영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전화를 받았다. 임태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나영 소장 처음 뵙는군요. 아니, 목소리로는 처음이지. 딸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아직은 무사합니다. 아직은 말이죠. 한나영은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요구 사항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당신이 수집한 우리 조직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혼자 지정된 장소로 오십시오. 경찰이나 군대를 부르면 딸은 죽습니다. 장소가 어딥니까?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시간 안에 오십시오. 늦으면 딸의 손가락 하나씩 잘라 보내드리죠. 전화가 끊어졌다. 한나영의 휴대전화로 주소가 전송되었다. 양주시 외곽의 폐석재 공장이었다. 한나영은 병원 복도에 서서 주먹을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딸의 얼굴만 떠올랐다. 참모장이 다시 전화를 걸어왔다. 사단장님, 707 동기들이 대기 중입니다. 위치만 알려주시면 즉시 투입하겠습니다. 한나영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는 군인이었고 어머니였다. 군인으로서는 조직의 힘을 빌려야 했지만 어머니로서는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었다. 참모장님, 제가 먼저 들어갑니다. 위치를 보내드릴 테니 30분 후에 투입하십시오. 사단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명령입니다. 제 말대로 하십시오. 한나영은 병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었다. 부상 입은 어깨가 욱신거렸지만 상관없었다. 그녀는 폐석재 공장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거리는 약 40km. 시간은 촉박했다. 차가 출발했다. 한나영은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이마의 상처에서 아직도 피가 배어나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707 특수임무대대에서 그녀는 인질 구출 작전을 수없이 수행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인질이 자신의 딸이었다. 한나영은 조수석에 놓인 가방을 열었다. 안에는 항상 휴대하는 전술용 단검과 소형 연막탄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확인하고 재킷 안쪽에 숨겼다. 준비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전투뿐이었다. 차는 어둠 속을 달렸다. 한나영의 입술 사이로 낮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다. 서아야,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폐석재 공장까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한나영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임태수가 어떤 함정을 준비했든 상관없었다. 그녀는 반드시 딸을 구해낼 것이었다. 설령 그것이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라 해도. 양주시 외곽 폐석재 공장에 도착한 한나영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살폈다. 공장은 10여 년 전 폐업한 뒤 방치되어 있었다. 녹슨 철문과 깨진 창문, 무너진 담장이 황량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공장 안쪽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한나영은 재킷 안쪽에 숨긴 단검과 연막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 참모장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위치 좌표와 함께 30분 후 돌입하라는 지시였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설정하고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공장 정문으로 들어서자 2명의 남자가 나타났다. 그들은 한나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몸수색을 했다. 한나영은 저항하지 않았다.
남자들은 그녀의 상의와 바지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발목까지는 살피지 않았다. 단검과 연막탄은 그녀의 발목에 고정된 채 발견되지 않았다. 자료는 가져왔나? 한나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어 보였다. 여기 있습니다. 딸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안으로 들어가. 회장님이 기다리신다. 한나영은 두 남자의 안내를 받아 공장 내부로 걸어갔다. 공장 중앙홀은 넓었다. 천장이 높았고 곳곳에 석재 가공 장비들이 녹슨 채 방치되어 있었다. 홀 중앙에는 임시로 설치한 듯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그 아래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의자에는 서아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과 발은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서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한나영은 딸을 보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감췄다. 지금 감정을 드러내면 상대에게 약점을 보이는 것이었다. 서아 뒤편에는 임태수가 서 있었다. 육중한 체구의 그는 한 손에 식칼을 들고 있었고 다른 손으로는 서아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다. 그의 주변으로 15명 정도의 남자들이 둘러서 있었다. 모두 강목이나 쇠파이프 같은 무기를 들고 있었다. 임태수가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한나영 소장 직접 보니 소문대로 배짱이 있군요. 혼자 오다니. 한나영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딸을 풀어주십시오. 자료부터 확인하죠. 한나영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앞으로 밀었다. 임태수가 손짓하자 부하 한 명이 가방을 집어들고 내용물을 확인했다. USB와 서류 뭉치가 들어 있었다. 부하가 고개를 끄덕이며 임태수에게 보고했다. 확인했습니다. 헌병대 조사 자료와 청룡회 관련 문서들입니다. 임태수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좋아. 역시 군인답게 약속은 지키는군. 이제 딸을 풀어주십시오. 잠깐, 아직 한 가지 확인할 게 남았어요. 임태수는 부하에게 지시했다. 복사본이 있는지 확인해. 검찰과 국방부에 넘긴 자료를 회수해와. 한나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미 공식 경로로 넘어간 자료는 제가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임태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럼 협상은 여기까지군요. 그는 서아의 목에 칼을 가져다 댔다. 서아가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쳤다. 한나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기다리십시오. 제가 직접 검찰에 연락해서 수사 중단을 요청하겠습니다.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당신 혼자 힘으로? 제가 피해자이자 신고자입니다. 제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는 약해질 겁니다. 임태수는 잠시 생각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결심이 서 있었다. 한나영은 그것을 읽었다. 처음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을. 임태수는 한나영과 서아를 모두 제거할 계획이었다. 소장님, 당신은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너무 정의로웠던 게 문제였죠. 이 세상은 정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당신이 세상을 잘못 봤습니다. 그럴까요? 어쨌든 당신은 여기서 끝이에요. 딸과 함께. 임태수가 손짓하자 주변의 남자들이 한나영을 향해 다가오기 시작했다. 한나영은 두 손을 들어 항복하는 척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졌습니다. 딸만은 살려주십시오. 미안하지만 그것도 안 되죠. 목격자를 남길 수는 없으니까. 그 순간이었다. 한나영은 번개처럼 몸을 숙여 발목에서 단검을 빼냈다. 그리고 정확한 동작으로 단검을 던졌다. 단검은 회전하며 날아가 서아를 붙잡고 있던 남자의 손목을 관통했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칼을 떨어뜨렸다. 동시에 한나영은 허리춤에서 연막탄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연막이 순식간에 홀 안을 가득 채웠다.
남자들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뭐야 이거? 시야가 안 보여. 불을 켜. 불을 켜라고. 하지만 한나영에게는 시야가 필요 없었다. 그녀는 707 특수임 무대대에서 암흑 속 전투 훈련을 수없이 받았다. 그녀는 소리와 기척만으로 상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었다. 한나영은 연기 속을 유령처럼 움직이며 남자들을 하나씩 제압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목을 쳐서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두 번째 남자가 휘두른 쇠파이프를 피하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격했다. 세 번째 남자는 뒤에서 덤벼들었지만 한나영은 그의 발소리를 듣고 몸을 돌려 발차기로 제압했다. 연기가 조금씩 거치기 시작했다. 바닥에는 이미 8명의 남자들이 쓰러져 있었다. 나머지 남자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한나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과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부상 입은 어깨에서 흘린 피도 있었고 방금 전투에서 생긴 상처에서 흐르는 피도 있었다. 임태수는 뒤로 물러서며 외쳤다. 이 여자를 막아. 다 덤벼. 나머지 남자들이 일제히 한나영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훈련받은 전사가 아니었다. 단지 돈을 받고 고용된 폭력배들이었다. 한나영은 그들을 차례로 쓰러뜨렸다. 누군가의 강목을 빼앗아 다른 이의 무릎을 쳤고 누군가의 주먹을 피해 그의 턱을 가격했다. 마침내 모든 남자들이 바닥에 쓰러졌다. 한나영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임태수를 향해 걸어갔다. 임태수는 다시 서아에게 다가가 목에 칼을 댔다. 가까이 오지 마. 오면 이해를 죽인다. 한나영은 멈춰섰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은 이미 끝났습니다. 경찰과 군이 곧 여기에 도착합니다. 지금이라도 무기를 내려놓으십시오. 거짓말. 당신은 혼자 왔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군인입니다. 작전 없이 움직일 리가 없죠. 임태수의 얼굴에 동요가 스쳤다. 그 순간 한나영은 재빨리 움직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 던졌다. 파이프가 임태수의 손목을 강타했고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한나영은 달려가 서아를 임태수로부터 떼어냈다. 임태수가 칼을 다시 집으려 했지만 한나영이 먼저 발로 차버렸다. 그리고 임태수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다. 임태수의 등이 콘크리트 벽에 부딪혔다. 내 딸에게 손을 댔습니다. 내 딸의 눈물 한 방울이 당신의 뼈 하나와 맞먹습니다. 한나영은 임태수의 오른팔을 비틀었다. 뼈가 꺾이는 소리와 함께 임태수가 비명을 질렀다. 으악! 이건 자유로에서 습격한 대가입니다. 한나영은 임태수의 왼팔도 비틀었다. 또 다른 비명이 터져 나왔다. 이건 내 딸을 납치한 대가입니다. 한나영은 임태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임태수는 두 팔을 못 쓰는 상태로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다. 한나영은 그의 위에 무릎을 올려놓고 목을 눌렀다. 당신은 군복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중장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추악하게 변할 수 있었습니까? 임태수는 숨이 막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한나영은 압박을 조금 풀어주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군대를 썩게 만듭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젊은 군인들의 희생을 더럽힙니다. 그때 공장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다. 여러 대의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리였다. 한나영은 임태수를 놓아주고 일어났다. 그리고 서아에게로 달려가 묶인 밧줄을 풀어주었다. 재갈을 빼내자 서아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괜찮아 서아야. 엄마가 여기 있어. 한나영은 딸을 꽉 껴안았다. 서아는 엄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한나영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그녀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반복해서 말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구해줬잖아요. 공장 문이 열리며 무장한 남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707 특수임무대대 출신인 한나영의 동기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예비군 신분이었지만 유사시를 대비해 연락망을 유지하고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가 한나영을 보고 외쳤다. 나영아. 준호야, 늦었어. 박준호 예비역 소령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이미 다 끝났네. 역시 너답다. 서아부터 밖으로 데리고 나가줘. 구급차를 불렀어. 알겠어. 박준호가 서아를 부축해 밖으로 나갔다. 나머지 동기들은 바닥에 쓰러진 남자들을 확인하고 결박하기 시작했다. 한나영은 임태수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임태수, 당신은 군인 신분 모독, 공무원 살해 미수, 미성년자 납치, 조직 폭력 등으로 기소될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겁니다. 임태수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가득했다. 잠시 후 경찰과 헌병대가 도착했다. 그들은 임태수와 그의 부하들을 연행했다. 한나영은 공장 밖으로 나왔다. 구급차에서 서아가 응급 처치를 받고 있었다. 한나영은 딸 옆에 앉았다. 구급대원이 한나영의 상처도 치료하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제 딸부터 봐주세요. 사단장님도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딸이 먼저입니다. 참모장 김상훈 준장이 다가왔다. 사단장님, 정말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서아 양도 큰 부상은 없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참모장님. 모두 덕분입니다. 아닙니다. 사단장님의 용기 덕분입니다. 한나영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둠이 걷히고 동쪽 하늘이 밝아지고 있었다.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한나영은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박준호가 다가와 물었다. 나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한나영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청룡회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해. 임태수 하나 잡았다고 끝난 게 아니야. 역시 너답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고마워, 준호야. 구급차가 출발 준비를 했다. 한나영은 서아와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나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폐석재 공장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그녀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더 강한 결의도 심어주었다. 한나영은 딸의 머리를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눈을 감았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었다. 청룡회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군대 안팎의 부패와 비리를 뿌리 뽑는 것. 그것이 그녀가 소장 계급장을 단 이유였다. 그녀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임태수가 구속된 지 3일 후 한나영은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임태수가 사법 거래를 제안하며 청룡회 조직의 전모를 자백하겠다고 했다는 내용이었다. 한나영은 즉시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했다. 검사실에서 담당 검사가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한나영 소장님, 임태수의 진술 내용입니다. 상상 이상입니다. 한나영은 파일을 펼쳤다. 청룡회는 단순한 군납 비리 조직이 아니었다. 전국 주요 군부대의 연결망을 가진 거대 범죄 조직이었다. 군납 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부실 장비 납품, 허위 계약을 통한 예산 횡령 등 10여 년간 쌓인 비리의 규모는 수백억 원에 달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연루된 인물들의 명단이었다. 현역 장성 5명, 영관급 장교 20여 명, 그리고 국방관련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3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한나영은 파일을 덮으며 검사에게 물었다.
이 명단의 신빙성은 확인되었습니까? 임태수가 보관하고 있던 비리 장부와 녹취록으로 대부분 입증 가능합니다. 이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고 관련자들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에는 통보했습니까? 아직입니다. 워낙 고위층이 연루되어 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한나영은 고개를 저었다. 그럼 안 됩니다. 시간을 주면 증거를 인멸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언론에 공개해야 합니다. 검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소장님, 그건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한나영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입니다. 습격을 당했고 딸이 납치당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을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습니다. 소장님, 그러시면 군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나영은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녀는 검찰청을 나와 곧바로 국방부로 향했다. 참모장 김상훈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참모장님, 국방부 브리핑룸을 예약할 수 있습니까? 브리핑룸이요? 무슨 일이십니까?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청룡회 사건의 전모를 공개하겠습니다. 사단장님, 그건 위험합니다. 상부의 허가 없이 그런 회견을 하시면. 명령입니다, 참모장님. 내일 오전 10시에 브리핑룸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 취재 요청을 보내십시오. 전화를 끄는 한나영은 사단장실로 돌아와 밤을 새워 발표 자료를 준비했다. 임태수의 진술 내용, 청룡회의 조직도, 비리 내역, 연루자 명단을 정리했다. 증거 자료들을 USB에 담고 발표문을 작성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한나영이 단상에 오르자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그녀의 이마에는 아직 폐석제 공장에서 입은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한나영은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제8기동 사단장 한나영 소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 여러분께 반드시 알려야 할 진실이 있어 마련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펜을 들었다. 한나영은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지난 2주일간 저는 청룡회라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습격과 협박을 받았습니다. 제 딸이 납치당했고 저는 목숨을 걸고 구출해야 했습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다. 한나영은 계속해서 말했다. 청룡회는 군납 비리를 저지르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 조직의 현역 장성과 고위 공직자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영이 명단을 공개하자 브리핑룸이 발칵 뒤집혔다. 기자들이 일제히 질문을 쏟아냈다. 그때 브리핑룸 뒤편 문이 열리며 국방부 대변인이 급히 들어왔다. 잠깐만요. 이 브리핑은 공식 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 즉시 중단하십시오. 한나영은 대변인을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현역 장성으로서 국민에게 진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소장님, 이건 명령입니다. 당장 내려오십시오. 거부하겠습니다. 대변인이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단상으로 올라오려 했다. 기자들이 항의하며 소리쳤다. 국민의 알 권리를 막지 마십시오. 왜 진실을 숨기려고 합니까? 혼란 속에서 한나영은 재빨리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켰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높이 들어 자신의 얼굴과 브리핑룸 상황을 비추며 말했다. 국민 여러분, 지금 국방부에서는 진실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수천 명, 수만 명, 10만 명.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한나영 소장님 응원합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부패 세력을 무너뜨리십시오. 한나영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향해 계속 말했다.
청룡회는 10여 년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국방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부실한 장비를 납품해 장병들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으려는 사람들을 폭력으로 제거하려 했습니다. 경호원들이 한나영에게 다가왔지만 기자들이 막아섰다. 생방송은 계속되었다. 시청자 수는 100만 명을 넘어섰다. 주요 방송사들도 긴급 뉴스 속보로 이 상황을 중계하기 시작했다. 제가 공개하는 자료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입니다. 비리장부, 녹취록, 연루자 명단 모두 사실입니다. 국방부와 정치권이 이를 덮으려 한다면 국민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한나영은 화면에 다시 한번 명단을 띄웠다. 현역 중장 2명, 소장 3명의 이름이 선명하게 보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 3명의 이름도 공개되었다. 브리핑룸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생방송은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국방부 차관이 직접 브리핑룸에 나타났다. 그는 한나영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소장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미 충분히 알렸습니다. 한나영은 생방송을 끄고 차관을 바라보았다. 차관님, 이 사건은 반드시 끝까지 수사되어야 합니다. 연루자들이 처벌받아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나영은 단상에서 내려왔다. 기자들이 그녀를 둘러쌌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나영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브리핑룸을 빠져나왔다. 그날 오후 검찰은 청룡회 연루자들에 대한 전격 수사에 착수했다. 현역 장성 5명이 소환되었고 국회의원 3명의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받았다. 국방부는 특별감찰팀을 구성해 전군을 대상으로 유사비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들끓었다. 한나영의 생방송 영상은 수백만 회 재생되었고 그녀는 하루아침에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하지만 한나영 자신은 이 모든 관심을 피해 조용히 사단으로 돌아갔다. 2주일 후 국방부 장관이 한나영을 불렀다. 장관실에 들어간 한나영에게 장관이 말했다. 한나영 소장, 그대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덕분에 군이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그대를 중장으로 진급시키고 작전사령부 부사령관으로 발령하려 합니다. 한나영은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장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왜 그러십니까? 이건 명예로운 보직입니다. 저는 현장에 남고 싶습니다. 제8기동 사단에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병사들 하나하나를 돌보고 부대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장관은 한참 한나영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습니다. 한나영은 경례를 하고 장관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그녀는 부대로 돌아가 일상으로 복귀했다. 한 달 후 토요일 오후 한나영은 딸 서아와 함께 양주 시내의 작은 순대국집에 앉아 있었다. 평범한 모녀의 외식 풍경이었다. 서아가 국물을 마시며 말했다. 엄마, 요즘 학교에서 엄마 이야기가 엄청 나와요. 친구들이 사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한나영은 웃으며 답했다. 사인은 무슨? 엄마는 그냥 평범한 군인이야. 평범하진 않죠. 엄마는 영웅이에요. 영웅은 아니야.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그래도 멋있어요. 한나영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폐석제 공장에서의 악몽은 아직도 가끔 서아를 괴롭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한나영은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시민이 한나영을 알아보고 다가왔다. 혹시 한나영 소장님이시죠? 정말 존경합니다. 덕분에 나라가 조금 더 깨끗해진 것 같아요.
한나영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 덕분입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한나영의 뒷모습은 평범했다. 화려한 정복이 아니라 청바지에 점퍼를 입은 모습. 하지만 그녀의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정의를 지키고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군인의 별. 그 별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이었다. 제8기동 사단으로 돌아간 한나영은 매일 아침 병사들과 함께 구보를 뛰었다. 점심시간에는 식당을 돌며 병사들의 식사를 확인했다. 저녁에는 각 부대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녀는 화려한 영전보다 현장을 택했고 권력보다 책임을 선택했다. 어느 날 저녁 참모회의에서 김상훈 준장이 보고했다. 사단장님, 이번 달 병사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30% 상승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100%가 만족할 때까지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나영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연병장에서 병사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있었지만 동시에 자부심도 있었다. 한나영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청룡의 사건 이후 군 내부에는 큰 변화가 일었다. 비리 신고 센터가 활성화되었고 감찰 제도가 강화되었다. 연루되었던 장성들과 정치인들은 모두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임태수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한나영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패는 한 번의 척결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끊임없는 경계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그 싸움을 계속할 것이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한나영은 사단장실에서 내년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다. 병영 문화 개선, 훈련 체계 혁신, 복지 시설 확충.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였다. 하지만 한나영은 두렵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신념이 있었고 함께할 동료들이 있었다. 책상 위 액자에는 서아와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다. 한나영은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아이가 자라나는 세상이 조금 더 정의로웠으면 좋겠다고. 이 아이가 군대를 신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한나영은 오늘도 싸우는 것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사단장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다. 한나영은 펜을 들고 서류를 검토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서려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다. 정의를 향한 의지. 그것이 한나영을 움직이는 힘이었다. 한나영은 더 이상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시대의 양심이었고 희망이었다. 부패와 타협하지 않는 용기의 상징이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한나영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어깨 위 별 2개. 그 별은 이제 국민 모두의 것이었다. 희망의 별, 정의의 별. 그리고 그 별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나영 소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진정한 권위는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썩은 조직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있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낼 때 세상은 조금씩 변화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